정호는 오래간만에 심신의 안정을 찾아 지금까지의 답사 내용을 자세하게 지편에 정리할 수 있었다. 기다란 방의 한가운데를 나무 뜬걸로 막아버려 그런대로 을련을 의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 을련이도 스스로 정호의 제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난 이후로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가끔가다 그의 품 안으로 기어들었으나 더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정호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의 정신의 수양이 얼마나 투철한지 알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을련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녀도 보통의 인간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정호의 철석과도 같은 의지의 탓이었다. 정호는 밤이 되면 을련이를 불러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여러 가지 서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을련은 예상외로 총명했고 문자에 대한 소양이 되어 있었다. 천자문은 뗀 실력이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어느 정도 진서의 문장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호는 그녀에게 이중한이 택리지를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남을 조금씩 읽게 했다. 을련이 이해는 참으로 빨랐다. 그것은 그녀가 정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것을 잘 관찰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녀는 그들이 기왕에 다녔던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호를 능가하는 눈썰미와 기억력을 과시했다. 어허, 을련이가 어찌 이렇게도 현명할꼬 기특한지고. 정호는 거듭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러기를 근 열흘을 지냈다. 그 사이에 정호와 을련이 언녀와 짱구는 많은 약초를 캐서 그것을 말려 고리에 잘 재어 넣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잡아 껍질을 벗겨 잘 말렸다. 그건 역시 고리에 차곡차곡 재어 넣었다. 무산고을이나 회령장에 내다 팔 작정이었다. 날이 오늘 참 눈이 많이도 내립니다요. 그래, 눈이 많이 내릴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한겨울에는 백두산 일대에는 5차까지 눈이 내린다. 그러면 모든 길이 끊어지고 만다. 내일이면 다시 출발을 하자구나. 그래, 내 놈 상처는 좀 어떠하냐? 나리, 걱정하지 마옵소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요. 장하구나. 짱구라서 그렇게 빠른 회복을 보였을 것이다. 몸이 워낙 건장한 사람이니까 독이 저절로 해독이 되었을 것이다. 아이고 머니, 나리, 약재를 쓰지 않아도 독이 저절로 해독되는 수도 있사옵니까요? 처음 듣는 말인뎁쇼. 물론 있다. 인간의 몸은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병도 스스로 치유하려는 능력이 잠재해 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힘은 강하게 잠재하고 있다. 약재라고 하지만 약재가 무슨 절대적인 힘이 되어서 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이런 자체적인 힘을 조금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으니라. 오, 놀랍습니다요. 이놈이 나리를 모시다가 이놈도 을련이 아주머니처럼 혹시 학자나 의원이 되는 것이나 아니올는지요. 그럼 짱구와 언년이라고 해서 학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날은 온종일 눈이 내렸다. 그들은 옴짝달싹도 못하고 집안에서 지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은 너와 집을 떠났다. 짱구는 집을 떠나면서도 못내 아쉬워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한나절을 걸었다. 아서라, 이제는 돌아보지도 말아라. 미련을 두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날이 다시 동굴에서 잠을 잘 생각을 하니 끔찍스럽습니다요. 다시 시작하게 되면 되느니라. 걱정하지 말거라. 그런데 날이 저기 저것이 무엇입니까요? 저것이라니? 저기 늘어지게 질펀한 들판 같은 거 말입니다요.
그리고 저기 못이 4개나 있는데쇼. 어랍쇼.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구먼요. 너와 집을 나와 앞장서서 걷던 짱구가 갑자기 탄성을 발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잘 다니지 않던 너와 집의 뒷고개 너머에서 보였다. 저것이 바로 저 유명한 삼지연이고 저 들판이 바로 천평이라는 곳이다. 과연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삼지연과 천평이 어학령에서 그리 멀지가 않구나. 아닙니다요, 나리. 그래도 꽤 많이 걸어 올라왔는데쇼. 그래도 그것을 먼 거리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과연 삼지연은 뜨거운 호수로구나. 김이 저렇게 오르다니. 아니, 물이 뜨겁다니요? 그게 정말입니까요? 그렇단다. 어서 가서 손을 넣어보아라. 과연 물이 뜨거운지. 그런데 나리, 삼지연이란 말과는 달리 호수가 4개인데쇼. 그렇구나. 과연 4개로구나. 그들은 마구 퍼부어지는 눈을 맞으면서 삼지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눈이 자꾸만 쌓여서 어느덧 발목이 빠졌다. 게다가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한 폭의 아련한 동양화였다. 날이 참으로 별 세상에 온 것 같사옵니다요. 그래, 여기 삼지연 부근 그리고 천평의 동쪽 끝 부분인 신무성 일대가 백두산계에서도 가장 경치가 뛰어나고 신비로운 곳이다. 날이 정말 그렇습니다요. 말씀을 듣고 보니 한결 대단해 보입니다요. 저게 가장 큰 호수의 둘레가 6천자가 되고 저기 보아라. 저 호수 안에 작은 섬이 있지? 저 섬의 둘레가 300자가 된다. 그리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10자 정도가 되느니라. 그리고 호수는 언제나 뜨거울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고여있다고 보아도 되느니라. 호수의 바닥은 세립질이 부석으로 깔려있고 저기 보이는 연안의 저 기막힌 바위들은 현무암으로 기기묘묘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냐? 호수의 수온 탓으로 안개가 자주 끼어 들판이 무슨 안개의 골짜기 같은 인상을 준다. 물론 호수의 수온 때문에 어류는 서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새우류와 개구리는 자란다는 기록이 있다. 저기 보아라. 안개의 들판 저 너머에 아련하게 동네가 보일 것이다. 어쩌면 너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는지도 모르겠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인데 보이느냐?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쇼. 을련이는. 네, 살짝 보이는 것 같사옵니다요. 원년이는 쇠뇌의 눈에도 살짝 보이는 것 같사옵니다요. 그래, 그 마을이 신무성이란 마을이다. 여기 백두산계에서는 가장 고지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리, 천평이라 했습죠? 그런데 평야가 넓기도 하지만 별별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있는데쇼. 그렇다. 부석들이 세찬 바람과 눈과 조선에서는 가장 많이 내리는 비 탓으로 심한 풍화작용을 받아 그 모양들이 기기묘묘해진 것이다. 그들은 정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삼지연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급히 움직일 수 없었다. 제각기 짐들을 힘껏 졌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물론 너와 집에 머물면서 준비한 약재들과 모피들이었다. 그래도 역시 짱구가 제일 걸음이 빨랐다. 그가 제일 먼저 삼지연의 호수에 닿았던 것이다. 야, 과연 삼지연이로구나. 나리, 물이 뜨뜻합니다요. 나리, 이놈이 먼저 실례를 하겠습니다요. 짱구는 우통을 벗어붙이더니 텀벙 하는 소리를 내고 못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곤 쓱쓱 헤엄을 쳐갔다. 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요. 나리께서도 좀 들어오시지요. 오네, 알았다. 나도 목욕을 좀 해야겠구나. 안악들은 저리로 가서 물을 끼얹도록 하시구려. 정호도 못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체면이 있어서 헤엄을 마음껏 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몸을 물에 담근 채 조금씩 헤엄을 쳐보았다. 안악내들은 저쯤 현무암 바위들어 가서 얼굴과 목을 물로 씻는 듯 했다. 짱구는 기분이 아주 좋은 듯 했다. 그는 어느 사이 못에서 나와서 천평의 드넓은 들판을 딱 4번 돌았다. 그리고 그 뒤로 3번 돌았다. 4번은 그 뒤로 5번을 돌았다. 6번은 그 뒤로 7번을 돌았다. 8번은 그 뒤로 9번을 돌았다. 9번은 그 뒤로 10번을 돌았다. 10번은 그 뒤로 11번을 돌았다. 11번은 그 뒤로 12번을 돌았다. 12번은 그 뒤로 13번을 돌았다. 13번은 그 뒤로 14번을 돌았다. 14번은 그 뒤로 15번을 돌았다. 15번은 그 뒤로 16번을 돌았다. 16번은 그 뒤로 17번을 돌았다. 17번은 그 뒤로 18번을 돌았다. 18번은 그 뒤로 19번을 돌았다. 19번은 그 뒤로 20번을 돌았다. 20번은 그 뒤로 21번을 돌았다. 21번은 그 뒤로 22번을 돌았다. 22번은 그 뒤로 23번을 돌았다. 23번은 그 뒤로 24번을 돌았다. 24번은 그 뒤로 25번을 돌았다. 25번은 그 뒤로 26번을 돌았다. 26번은 그 뒤로 27번을 돌았다
마구 뛰었다. 그는 이제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다. 기팔이 비극적인 죽음의 환영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사실 동행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갔지만 깊은 슬픔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당장 앞으로 움직여 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움직이는 자에게는 깊은 감정은 고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수없이 많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움직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삼지연 근처 현무암 동굴에서 하룻밤을 잤다. 그들은 어떻게나 오랫동안 멱을 감았던지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다. 삼지연 주변에는 자세히 살펴보니 주막이 있었다. 그것도 세 집이나 있었다. 그것은 전문적인 주막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여염집이 길 잃은 사람들에게 끼니를 파는 집들이었다. 잠이야 어디를 가나 그냥 자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이 그 주막에 들르지 않았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여기 삼지연에 도착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자신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행으로 주막들은 정오 일행이 도착한 호수의 저편에 있었기에 자기들만 조심하면 감쪽같이 눈을 속일 수 있었다. 백두산을 하산해서 두만강계로 넘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느니라. 불편하지만 동굴에서 잠을 자기로 하자꾸나. 나리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살인자들인 그들은 정오의 뜻을 절대적으로 거스를 수가 없었다. 주로 현무암의 부석들로 이루어진 삼지연 근처에는 그럴듯한 운치를 가진 동굴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다. 그날 밤도 짱구네는 다른 동굴을 찾아가 버렸고 정오는 을련이와 한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정오는 을련이와 이렇게 한 동굴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면서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기를 지킬 자신이 자꾸만 없어져 가는 것이었다. 그는 사실 조선 500년 동안 온 백성을 지배해온 비인간적인 윤리를 깊이 회의하고 있었다. 인간은 어차피 인간으로서의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억압한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과부의 재가 금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사람에게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정호는 자신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을련에 대한 욕망을 절대로 풀지 않았다. 그는 가히 바위와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도 을련이가 정호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나리, 다만 하나만 주옵소서. 그러할 수가 없구나. 너는 나에게 여자가 아니라 제자일 뿐이다. 하지만 쇠뇌는 이렇게 엄연한 여자인걸요. 이것은 분명한 진실인걸요. 그렇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진실일 뿐이다. 나리, 샌네는 다만 나리께 잠시 안아달라고 했을 뿐이옵니다.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요. 어찌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도 목석 같으실 수 있사옵니까요? 정말로 한번 안기는 것만으로 그쳐야 한다. 자신이 있느냐? 샌네를 믿어주옵소서. 그럼 이리로 오너라. 정호는 정말 팔과 손의 힘이라고는 두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호는 을련의 몸이 대단히 뜨겁다고 느꼈다. 그리고 대단히 탄력적이었다. 그녀와 만주통 무땅 어디쯤에서 남녀의 정을 나눈 적이 있었으나 그 감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을련은 그야말로 낯설고 완전히 새로운 여인이었다. 그녀가 2번이나 남편과 사별했다는 사실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왜 가지지 못하는가. 정우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짓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기가 여자를 도대체 며칠 거느리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양반도 아닌 자기의 그런 행동이 용납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내 향이와 진한 낭자에게 더 이상 못할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향이와 진한 낭자는 어쩔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을련이만큼은 정우 자신이 아닌 남정네와 맺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딸이 쇠네의 몸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주옵소서. 을련아, 그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참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지도제작에 소홀하게 된다. 그래서는 참다운 학자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 옷을 입은 채로 쇠뇌를 한번 쓰다듬어 주옵소서. 나리, 쇠뇌가 죽음을 무릅쓰고 기꺼이 나리를 위해 처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온지요? 물론이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정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을련이 땀냄새 나는 베옷으로 쌓인 몸을 만지고 있었다. 달력이는 여자의 몸이 뜨겁게 달아 있었다. 나리, 그럼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무엇이든지 물어보아라. 지도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아라.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대답해 주겠다. 나리, 지도에 대한 것이 아니옵고, 그래? 지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거라. 나리, 혹시 주저하지 말거라. 혹시 부인이 아닌 여자를 가까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호는 너무나 갑작스런 질문이라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다라고 왠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그런 대답은 을련을 너무나 낙심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생각 하시지 마시옵고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옵소서. 을련아, 그런 것을 함부로 물을 수 있느냐? 나리, 셋네가 투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옵소서. 다만 셋네는 사실을 알고 싶을 따름이옵니다. 그래서 나리를 좀 더 가까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대답하기가 참으로 곤란하구나. 그것은 꼭 나만의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밀도 폭로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비밀이라 하오시면 그럼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시는 것으로 알겠사옵니다요. 정우는 긴 한숨을 쉬었다. 결국 자신이 아내 아닌 여자와 관계한 사실을 시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아내 아닌 여자. 그것은 결국 진한 낭자와 여기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을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는 을련에게 진한 낭자의 존재를 시인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나리, 말하거라. 나리께서는 그 여자분을 깊이 연모하시고 계시온지요? 정우는 정말로 입장이 난처했다. 지금은 누구를 연모하고 말고 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조선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허기와 추위, 그리고 관졸들의 추적을 따돌려야 하고 맹수들의 발톱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과 또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 을련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꾸나. 우리는 그런 얘기 말고도 나누어야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 농포자 정상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꾸나. 그분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 만큼은 알고 있사옵니다요. 농포자의 동국지도는 지금까지는 가장 잘된 지도이다. 나리, 그 여자분을 연모하시옵니까? 을련은 다시금 물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인 물음이었다. 정우는 무슨 대답이든지 을련에게 해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자신은 진한 낭자를 연모하고 있는가? 자신도 딱 부러지게 알 수 없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꼭 정확하게 알고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진한 낭자에 대한 감정이 하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무감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자신은 그냥 진한 낭자를 지성으로 연모하고 있다는 믿음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임하는 장담할 수 없었다. 쇳내가 너무나 잡스런 계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몸을 아무 남정네에게나 주는 작부 같은 계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야. 을련이는 어떤 연료보다도 더 절개가 굳다고 믿고 있다. 나리, 샌네 같은 계집은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입니까요? 샌네는 정말 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요. 글쎄다. 나는 단언하지만 너는 아주 뛰어난 여인이다. 그리고 한없이 아름답다고 확신한다. 그게 정말이옵니까요? 내가 너 같은 나이의 어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나리, 그럼 샌네를 버리지 말아주옵소서. 나리께서 어떤 여자를 연모하시고 계시건 상관하지 않겠사옵니다요. 다만 곁에만 있게 해주옵소서. 을련아, 내가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다. 너는 아름답고 똑똑한 젊은 안악이다. 너는 재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를 원하는 젊은 남정네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각기 짝이 있는 법이다. 나리, 샌네에게 재가를 하라 하심은 샌네를 버리겠다는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서방을 둘이나 잡아먹은 계집이 어찌 또다시 서방을 얻으려고 생시민들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아니다. 자식이나 깃발이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거라. 도화살이 끼어도 제대로 낀 계집에게 또 재가를 하라 하심은 또 애꿎은 죽음을 보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십니다요. 정호 자신은 그런 속설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을련이가 그런 투의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상 굳이 재가를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정호는 끝까지 자기를 풀어놓지 않았다. 그는 가히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을련이를 뿌리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의지가 무쇠와도 같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그의 영혼은 틀림없이 범인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을련이는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도 별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그녀는 정호의 팔을 베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들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다. 을련이는 정호에게서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정호가 자신의 팔을 베고 자게 내버려두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거는 듯 했다. 정호는 온 밤 꼼짝하지 않고 고나게 잠을 잤던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햇살이 나 있었다. 그러나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온 산악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밤새도록 눈이 내린 모양이었다. 산악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어제까지 보던 백두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들은 조반을 해먹고 길을 떠났다. 날이 신무성인가 하는 고을은 보이지 않습니다요. 그래, 보이지 않는구나. 아마 눈 속에 파묻혀 버린 것 같아. 아이고 뭐니 날이 앞을 보니 눈앞이 꽉 막혀버립니다요. 언년이가 말했다. 과연 눈앞에는 거대한 산들의 연봉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입립해 있었다. 날이 저기 산줄기 양편으로 서 있는 거대한 산들은 무엇입니까요? 백두산은 아직 여러 달 더 걸어야 당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요? 그럼 아직 나흘은 좋게 걸어야 한다. 저기 오른편에 있는 거대한 산이 소연지봉이고 그 왼편에 있는 것이 소백산이다. 그리고 소연지봉 아래로 해서 이쪽으로 뻗어 있는 벌판이 천평이라는 곳이다. 지금은 눈으로 덮여 있구나. 아, 너무 황홀하구나. 그들은 천평을 거쳐 소연지봉의 산복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백두산 등반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쪽으로는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이 있는 듯 했다. 보찜을 맨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었다. 어디를 봐도 관조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나그네들도 정오 일행을 힐끗 바라볼 뿐 호기심 같은 것은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 중에는 가끔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아니 어디서 오는 중이오. 오래간만에 날이겠소이다. 삼지연에서 멱을 감고 왔소이다. 물이 어떻게나 더운지 아주 기분이 상쾌하외다. 나도 지금 삼지연으로 가는 길이오. 삼지연에서 멱을 감고 나서 치성을 드려야 효염이 있고 산신이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디다. 그래서 노영도 멱을 감았소.
그야 당연하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삼지연에 와서 멱을 감겠소. 그런데 그렇게도 정성 들여 멱을 감고 지성을 들이건만. 정호가 대꾸를 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소? 그런데도 가문만 드니 백두산 삼신할미가 노한 것이 틀림이 없소이다. 그래도 할 수 있으이까? 하는 데까지는 해보아야지요. 그런데 말이오, 여기 사람들은 저기 소백산과 소연지봉, 대연지봉의 높이를 대략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뭐 별걸 다 물어보네. 백두산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가끔 만나서도 소백산과 대소연지봉의 높이를 물어보는 사람은 생전에 처음이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뭐라더라? 소백산이 그렇지. 백두산이 9,000척이고 소백산이 7,200척, 소연지봉이 7,000척, 대연지봉이 7,600척이란 말은 들었소이다. 노영은 여기 산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시구려. 그럼 잘 가시오. 감사합니다. 정호는 이 작자와 더 긴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서로 통성명을 해야 하고 본관과 문중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다. 정호는 이 작자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몇 마디 말을 나눈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간백산은 소백산보다 몇 자 더 낫다고 들었소이다. 감사합니다. 어서 갈 길을 가시구려. 간백산은 소백산 바로 뒤에 있는 산이었다. 그러니까 이들 산들은 백두산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산악들이었다. 오늘따라 활짝 깬 햇살을 받아 은은한 빛을 발하는 백두산은 그 거대한 모습을 저 멀리에서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파도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금 작은 산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산들의 전주곡이었다. 나그네는 정호 일행을 지나쳐갔다. 그러니까 그는 백두산의 삼신에게 올 추수를 감사하러 가는 셈이었다. 백두산의 삼신이란 조선이 땅덩이를 마련했다는 환인, 환웅, 왕검을 가리킨다. 만족할 만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계속되는 흉년을 원망하는 걸음인지도 알 수 없었다. 날이 어찌 이제 귀가 점점 먹먹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은 어떤 이상한 곳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요. 사실이 그렇다. 백두산은 그냥 높기만 한 산이 아니다. 그것은 영산이다. 중국 사람들도 백두산을 중국 대륙의 오악에 비교하고 있느니라. 특히 지금의 청나라는 백두산을 자신들의 조상이 태어난 산으로 여기고 숭모하고 있다. 나리, 중국의 오악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오신지요? 그래, 중국의 오악이라 하면 동악인 태산, 서악인 화산, 남악인 형산, 북악인 항산, 중악인 승산을 가리킨다. 그 산들은 어째 그렇게 유명합니까요? 제일 높아서인갑쇼? 제일 높은 순서대로 오악을 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높기도 하지만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리, 그것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을련이도 나섰다. 그녀는 역시 그의 제자였다. 글쎄다. 나도 확실히는 모른다. 다만 서책에 쉬어있는 것으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역시 그 5개의 산들에 가본 것은 아니다. 태산은 이름 그대로 너무나 웅장하고, 화산은 참으로 험준하고, 형산은 진정으로 수려하고, 항산은 어쩌면 그렇게도 그윽할 수가 있으며, 승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꽤나 신기하게 느끼게 한다고 서책은 전파하고 있다. 그럼 나리, 백두산이 이들 오악과 비교되는 것은 그것의 신비로움 때문일까요? 을련이가 물었다. 바로 그렇다. 나리, 그럼 숭산하고 백두산하고 똑같지 않사옵니까요? 신비스럽다고 짱구가 말참견을 했다. 아니다. 숭산은 신기하고 백두산은 신비스럽다고 했느니라. 신기하고 신비스럽다? 나리, 그게 다른 말씀이신가요? 다 참. 짱구는 머리통을 극적였다. 짱구는 그 두 말을 구별할 만한 지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날 그들은 무거운 고리짝을 등에 졌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걸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상한 나라, 무슨 신선이나 사는 나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인갑쇼? 너는 머리가 나쁜 척하지만 대단히 머리가 좋은 녀석이다. 너는 대단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다. 바로 그렇다. 백두산은 영산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백두산에 들어갈 때 자신의 대소변을 받을 그릇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우물을 백두산에 버리고 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나리,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갑쇼? 아서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느니라. 우리는 다만 백두산의 지세를 잘 살펴서 그것의 정확한 모습을 지도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모습이란 높이와 위치, 그리고 연봉들의 관계, 그리고 생태계, 기후 등을 말한다. 그것이 학자의 자세이다. 그날 밤 그들은 소현지붕의 기슭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산 짐승 울음소리가 정적감 저 아래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왔다.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별 음향이 아닌 듯 했고 어떻게 들으면 백두산 전체를 쥐고 흔드는 듯 했다. 정우는 그날 밤 세상 모르고 잠을 잤다. 을련이가 깔아주는 돗자리 위에서 언제나처럼 잠을 잤던 것이다. 을련이도 정우를 잊고 잠을 잘 자는 듯 했다. 새벽에 잠을 깬 정우는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매만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누구냐? 샌네이옵니다. 놀라지 마옵소서. 피로를 푸시라고 발을 씻겨드리고 있사옵니다. 마침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 셈이 있기에 조금 퍼왔습니다요. 고맙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나는 아직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니고 또 그렇게 게으른 사람도 아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당부하느니라. 뜻을 받들겠사옵니다요. 정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으나 번번이 그녀를 물리친 일이 조금은 미안하기도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출발을 했다. 이제는 마지막 등정에 오른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내일쯤 천지에 이를 것만 같았다. 날이 오늘 무리를 해서라도 천지에 이르시지요? 아니다. 먼저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 데를 가보아야 한다. 백두산 정계비라 하면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확정 지은 것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시료를 잃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두산 남쪽 기슭에 세워져 그것에 의하건대 백두산은 청나라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조지되어 왔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무용지물이군요. 을련이가 말했다. 글쎄다. 그것이 효력을 바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경이야 어떻든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에 이루어진 협약에 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계비가 세워진 것은 언제 때입니까요? 지금부터 대략 120년 전 숙종대왕 38년의 일이다.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국등이란 자가 한 짓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낱 돌로서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적 의의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단 정계비를 목표로 삼아 가파른 산복을 올랐다. 올라도 끝이 없는 등반이었다. 을련이와 언년이가 잘도 산을 타는 것이 신기로웠다. 그러나 정계비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연지봉을 넘어야만 했다. 대연지봉은 험하기 짝이 없는 험산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두산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대연지봉 등반은 예상외로 날짜를 잡아먹었다. 소연지봉에서 대연지봉을 넘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들은 아마 아무런 물건도 메지 않았더라면 훨씬 빨리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빨리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다행으로 눈은 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흐르고 안개가 짙게 깔렸다. 정계비는 백두산 허리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국등이란 자가 백두산을 자기들이 것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나리, 소인놈의 생각에는 참 이상스러운 것이 떠오릅니다요. 뭐가? 백두산은 신비스런 산이라고 하는데 신비스럽기는 하네요. 하지만 왜 여기저기 뜨거운 물이 솟아날깝쇼? 삼지연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습니까요? 혹시 여기가 온천장이 아니었을까요? 짱구는 앞니마가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가장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백두산은 그야말로 화산이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왕조실록에도 태조대왕이 건국을 하고 난 이후로 백두산이 뜨거운 용암을 3번이나 내뿜었다는 기록이 있다. 아이고, 그러면 언제 다시 그 용암이란 것을 내뿜을지 모르겠군입쇼. 그리고 그 천지란 것이 용암을 내뿜었던 바로 그 구멍이군입쇼. 응, 바로 그렇다. 그러나 휴화산이 된 백두산이 다시 용암을 내뿜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제는 용암을 다시는 내뿜지 않는 사화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니 짱구는 너무 겁을 내지 않도록 하여라. 정호 일행은 대연지붕을 넘는데 너무나 큰 고생을 했다. 그것을 넘는 데만 꼬박 사흘이 지났다. 정호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했다. 또 서두를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백두산계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호는 지목을 바꾸어 가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족적을 그려나갔고 여러 가지 풍물을 기입해 나갔다. 그들은 물론 대연지붕의 주봉을 넘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산 허리로 나 있는 길을 걸어 올랐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 일행은 드디어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웅장하고 험준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리, 과연 백두산이옵니다요. 나리를 따라다닌 것이 이렇게까지 기뻤던 때가 없었습니다요. 나리께서 왜 이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 다니시는지 알 것 같사옵니다요. 정호 자신은 할 말을 잊어버리고 백두산의 그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을 따름이었다. 나리. 을련이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백두산과 정호의 넉나간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오, 민족의 산, 조선 반도의 주봉. 정호는 여전히 넋 잃은 듯한 표정을 거두지 못하고 우뚝 서 있기만 했다. 나리, 소원을 이루신 것 같사옵니다요. 을련이가 말했다. 아니다 아직은. 우리는, 아니, 나는 조선 팔도를 끝없이 돌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어디 땅이건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의 집은 조선의 땅, 바로 그것이다. 나리가 가시는 곳에는 쇳내도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요. 고맙구나. 그러나 너는 너의 참다운 짝을 만나야 한다. 나리. 느닷없이 을련이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왜 우는지 정호는 알 수 없었으나 자신도 곧 잔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감격이 자신의 가슴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자, 더 머뭇거리지 말고 전개비를 거쳐 정상까지 오르자. 자, 출발이다. 이야, 살다가 백두산 구경을 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요. 그래, 큰 다행이구나. 그리고 예상 못한 것이 또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입니까요? 그런 것은 없는 듯 하온뎁쇼. 언년이 같은 훌륭한 아내를 얻으리라고 생각인들 했겠느냐? 네. 그거야 당연합죠. 언년이 같은 여자를 내가 감히. 어허, 그거 참 엄처시야로구나. 히히히. 짱구는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덜렁덜렁 춤을 췄다.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고리짝짐을 내려놓고 언년이를 업고서는 얼씨구나 계속 춤을 춰대는 것이었다. 아서라, 아직은 아니다. 전개비를 보고 천지에 이르러야 한다. 아직은 기쁨을 자제해야 하느니라. 자, 출발이다. 그들은 최후의 등반을 시작했다. 그들은 얼마를 더 걷지 않아서 황량한 산허리에 서 있는 정개비에 이를 수 있었다. 그것은 백두산의 산복이라기보다 역시 그 아래에 있는 평범한 둔덕이었다. 그것은 이례적으로 수림으로 덮여 있지 않았고 잔디와 잡초가 우거진 둔덕이었다. 거기에 정개비는 혼자 우뚝 서 있었다. 나리, 천국 사람들이 백두산이 이만큼 앞에다가 돌더미를 갖다 놓고서는 백두산을 완전히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했군요. 그렇단다. 쳐 죽일 놈들. 짱구는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생각만 하고서 입은 열지 않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아이고, 요 주둥이. 자, 이제 마지막 등반을 시작하자꾸나. 다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번 미끄러지면 천리말리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다.
자, 출발이다. 그들은 이제 천지를 향해 최후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짱구가 앞장을 섰다. 그는 신이 나는지 엉덩춤을 추면서 등반을 시작했다. 그에게는 어떤 피로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나리, 이제 무슨 눈을 피해야만 할 어떤 놈들도 없었죠?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놈들은 의외의 수색망을 피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정우는 그 점을 언제나 경계하고 있었다.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 그런 자신들이 완전히 자유스러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한단 말인가. 이제 겨우 반년 정도,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그리 멀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관아에서 정우 자신의 신분을 짐작한다면 그들이 어떤 경로로 수색망을 펼칠지는 뻔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우 자신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붙잡혀 노골적으로 문초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그러자니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노틀재지는 않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뜻밖에도 정확하게 정우 자신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한참 동안 짱구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산을 오르기만 열중하는 듯 했다. 짱구야, 조심하거라. 걱정이 된 정우가 말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짱구는 참지를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는 모양이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과연 천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나 신비스러울까? 정우는 자신도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한 감격을 느꼈다. 자신이 마치도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을 빠져나오는 듯한 가깝증과 긴장감을 느꼈다. 어느 틈엔가 짱구와 언년이와 을련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들이 아무려면 정우 자신보다 걸음이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짱구야. 그들의 대꾸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꽤 멀리 가버린 모양이었다. 정우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들을 따라잡기로 마음 먹는다면야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